당신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는 부자들의 공통점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면서 정말 부자들을 만날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 돈의 속성의 김승호 회장님, 웰싱킹의 킬리체 회장님 같은 경우들이 그러한 케이스들인데, 그리고 그렇게 몇천억 자산가들 뿐만이 아니라 몇십억부터 뭐 100억, 200억 정도 되는 그렇게 잔잔한 자산가들까지 만나면서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명확한 공통점과 테크트리가 있어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던 사람은 제외입니다. 저처럼 바닥에서부터 물려받은 거 없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케이스들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저도 명확하게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 부자의 길로 들어섰더라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에 혹은 성장하는 것에 열망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명확하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공감이 되신다, 그러면 이미 부자가 되신 거랑 다름이 없고요. 명확하게 공감은 되지 않지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 나도 저렇게 변화되고 싶다 라는 긍정성이 생긴다면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요. 다 들었는데 저 새끼 또 뭔 개소리야 라는 부정성이 올라온다면 외우세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충격적인 사실 첫 번째, 부자들은 부자와 돈을 존중한다. 와, 이거 진짜 반감 가지실 분 많을 텐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알게 모르게 부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감을 가지게끔 배워왔습니다. 이를테면 뉴스, 신문 등에서 나왔던 부자들에 대해서 안 좋았던 얘기들, 세금을 탈루한다든가 임금을 체불한다든가, 아니면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부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남 밟아가면서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마인드들, 이러한 관점들,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탑 원입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들은 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나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거의 세뇌받다시피 그런 시절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 또한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돈은 인격체다, 그리고 돈은 눈이 달려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 즉 부자를 경멸하고 부자를 환멸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돈에도 눈이 달려있기 때문에 돈을 쫓는 사람들을 도망간다고. 정말 이거 진짜 웃겨 죽겠는데 이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진짜 지금도 궁금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 그 논리가 어디서 나왔냐고. 아마 아무도 얘기 못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녹음기처럼 그저 단순 재생산하는 거예요. 거긴 어떤 논리도 없고 어떤 생각도 없어, 철학도 없고 관점도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돈에 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돈은 간다. 이거를 사람으로 우리가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관심이 더 가고 어떤 사람한테 애정이 더 가는지를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두 명 중에 한 명은 여러분들을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들이 부는 죄악시로 규정하는 것처럼, 그리고 돈에 눈이 달려있기 때문에 돈을 쫓으면 돈이 도망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처럼, 둘 중에 한 명은 여러분들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여러분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좋아하는 게 그냥 봐도 티가 나요. 당신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신을 위해서 뭔가 노력할 것 같고, 실제 노력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이 가시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하실 건가요? 돈이 인격체라는 걸 믿는다면 이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돈이 명확하게 눈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필요로 하고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여기까지 설명 들으셨으면 긍정적인 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이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까지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그 전에 꽤 긴 시간 세뇌 당하다시피 왔던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을 하는 과정 중에 힘들어, 좌절이 있어, 멈추고 싶어, 이럴 때 여러분들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내리는 판단들인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뭐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한가, 지금 내 자신에 만족하면 그게 행복이지, 혹은 나 돈 그렇게까지 많이는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 또는 누군가가 성공한 모습을 봤을 때 쟤는 운이 좋았잖아, 쟤는 어렸을 때부터 뭐 했잖아, 쟤는 아빠가 뭐 의사잖아 하면서 돈에 대한 부정성, 성장에 대한 부정성, 성공에 대한 부정성, 혹은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까지 모두 부자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부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부자가 되기 전에 이것부터 인정하고 들어갔어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번 돈이라면 그게 누구든 어떤 방식으로 벌었든 난 존중하겠다, 그리고 박수 쳐주겠다, 그 노력을 경외하겠다.
이 생각을 제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시키고 나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부자를 멸시하고 부자를 제약시하고 돈을 멀리하고 혹은 나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라고 기만 떨면서 외면하는 척하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내 머릿속으로 각인되는 잠재의식에서는 아 너는 부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너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세팅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은 원천 차단하게 됩니다. 일종의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탑 1만큼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탓을 한다. 멍미 하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부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류할 때는 정말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자기 탓을 합니다. 이건 결국 자기가 부족해서인 거고, 이건 자기가 게을러서인 거고, 이것은 자기가 대응을 잘못해서인 거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 일반 대중을 만나면 절대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쟤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상황 때문이고 자기가 지각을 해도 차가 밀렸기 때문이고,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남 탓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상황에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상처를 받거나 했을 때 방어 기제가 반드시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그것도 내 탓이다? 이렇게 인정하기 힘든 것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과거로 돌리거나 혹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반응하는 내 생각과 내 감정뿐인 겁니다. 세계적인 고전이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집필한 빅터 프랭클 박사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절대 뺏을 수 없는 것, 절대 꺾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말이죠. 남 탓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고요. 그 탓을 여러분 내면으로 끌어들여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정 자체를 즐긴다. 저도 예전에는 이 말을 믿지 못했어요. 계속 돈 벌고 싶으니까 일을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 과정을 즐기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과정을 즐기지 못하면 그런 과실, 즉 성공과 돈이죠, 그걸 제대로 얻지도 못해요. 우리 학창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전교 1등 하는 애가 공부 더 많이 하죠? 꼴찌하는 애가 공부 더 안 하죠? 상식적으로 보면 꼴찌하는 애가 더 올라가고 따라가기 위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저 위에 있는 애가 계속 열심히 한다는 거죠. 사회에서 성공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만났던 부자들 모두도 자신들이 하는 일의 과정을 엄청나게 즐기고 그 안에서 엄청나게 희열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가치를 주는 일이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가치를 주는 것에 엄청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부자들이 슈퍼카 하나 타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클럽이나 다니고 아니면 요트 빌려가지고 세계 여행이나 다니고 있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 켈리치 회장님 요트 타고 세계여행 다니던데요 할 텐데, 켈리치 회장님은 요트 위에서도 유튜브를 찍으십니다. 요트 위에서도 콘텐츠를 만드십니다. 요트 위에서도 경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들, 그리고 인문학적 교양들, 인문학적 소양들을 쌓기 위해서 끝없이 독서를 하십니다. 그리고 통신이 되는 지점에 가서는 회사 경영진들과 계속 소통을 하십니다. 그 이면을 모른 상태에서 겉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폄하하려고 애쓰거나 노력하지 마세요. 이제 그 습성 바꾸셔야 됩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을 정리하면, 부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 과정 그 자체를 즐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 과정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다수의 부자들은 1개월, 3개월 이런 단기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내년에는 꼭 결혼해야지, 내년에는 월천을 찍어야지, 이런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목표 자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은 10년, 길게는 20년, 30년까지. 일본 제1의 부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이미 청년 시절부터 목표를 세울 때 50년 계획을 세웠다고 수많은 전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적 목표를 세우는데요. 그럼 왜 그토록 장기적 목표를 세우느냐? 장기적 목표를 세워야만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사건들에 휘말려가지 않아요. 목표를 길게 세워놓고 저기에 내 목표가 있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그 목표만 보고 가는 거죠. 짧은 목표 세워놓고 아래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멀리 긴 장기적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만 보면서 가는 겁니다. 장애물을 보지 않고 가는 거죠.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터득하신다면 엄청난 것들이 변화가 됩니다. 저 멀리 여러분들의 목표가 명확하게 버티고 있는데 작은 일들에 휘둘리고 작은 일들에 포기하고 작은 일들에 쓰러지겠어요? 그래서 목표를 길게 가지는 것이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부자들은 세상 모든 공간을 돈의 놀이터로 인식한다. 부자들은 식당을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이게 내 입에 맞네 안 맞네 불평 불만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식당의 서비스 마인드, 식당의 레이아웃, 서버 움직임의 동선 혹은 테이블 수, 손님들의 수, 손님에게 응대하는 서버의 표적, 서비스 매뉴얼, 손님들이 시킨 음식의 종류, 그리고 그 종류별로 매칭시키는 가격표,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 식당은 지금 매출이 얼마만큼일지 혹은 회전율이 얼마만큼일지, 이 식당을 얼마만큼 더 성장시킬 수 있을지 혹은 프랜차이즈가 가능한지, 그렇게 시스템화로 더욱더 성장시킬 수가 있는지,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 또한 음식점에 가게 되면 본능적으로 식당 안을 한번 스캔하게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 수가 머리에 들어오고요, 거기 앉아있는 손님 수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메뉴판을 보고 나서 뭘 시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곱하기해서 가격 대비 손님 수, 시간당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밥을 먹으면서 손님이 몇 팀 왔다 갔다 했는지 보면서 회전율, 그러면 하루 최대 매출액 혹은 하루 평균 매출액이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걸 곱하기 30하면 한 달 매출인 거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 거기에 평균 급여 곱하고 그 지역의 평균 임대료를 계산하면 지금이 식당 주인이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 벌고 있구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당은 이런 것들만 디벨롭하고 브랜딩하고 마케팅만 제대로 한다면 프랜차이즈와 그렇게 시스템으로 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돼 있구나 혹은 안 돼 있구나 등등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게 어느 공간을 가도 돈의 움직임, 돈의 흐름, 어떻게 하면 이걸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세상 모든 걸 돈의 놀이터로 인식한다는 거죠. 길을 걸어가다가 빈 점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 점포가 그 전에 어떤 상가였는지, 주인의 성향은 어땠는지, 그리고 왜 나가게 됐는지 그걸 반드시 확인하고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 다음번에 여기 들어온다면 어떤 상가가 들어오면 좋을지, 그런 과정들을 놀이동산에서 놀듯이 즐기면서 하는 거죠.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까지 4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자, 어떤가요? 전율이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이 옳다. 할리우드. 감사합니다. 전유빅이었습니다.